제숲에 있습니다. 정말 봄이 왔는데요. 오늘 오후에 21도까지 올라가는 그런 따뜻한 날씨가 이어졌는데, 여러분들 어디에 계시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예도는 지금부터 철학 평론 하나 하겠는데요. 1818년에 출간된 메리 셸리의 프랑켄슈타인. 사실 이 작품은 여러분들 벌써 괴물이 떠오르죠, 그죠? 이 작품은 영화나 뮤지컬, 연극, 드라마 이런 것들을 통하여 널리 알려져 있는 그런 작품인데, 예도는 오늘 이 작품을 철학 평론을 하면서 우리 인간의 타자성을 한번 생각해 보는, 예도만의 어떤 철학을 풀어내는, 그죠? 그 클래스를 갖고 프랑켄슈타인을 또 풀어내겠는, 철학자는 또 뭐라고 프랑켄슈타인 이야기하는지. 이 작품은 사실은 그리스도교 쪽에서는 창조자에 대한 어떤 도전을 갖고 해석할 수 있어. SF 소설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최초의 SF 소설로서 또한 이 작품을 해석할 수 있어. 정신분석학에서 칼 융을 통하여 나타난 이마고라는 개념과 연결시켜서 또 해석할 수 있고, 다양한 방식으로 이 작품은 해석될 수 있어, 그죠? 니체는 선악의 저편에서 사장이죠. 예도가 이미 1차 자료 강의를 했는데 그만의 독특한 괴물론을 이야기합니다. 괴물과 싸우는 자는 스스로 괴물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 라고 말하면서 괴물의 심년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 심년 역시 들여다보는 자를 역으로 응시한다라고 하는, 그 심년은 인간이 만들어낸 역사와 문화 속에 있는 무의식적 힘과도 연결될 수 있는. 프랑켄슈타인은 괴물이 아니죠, 그죠? 프랑켄슈타인은 괴물의 창조자야. 괴물을 만든 과학자야. 물리학자야. 어릴 때부터 연금술을 읽었어요. 다시 말하면 자연과학의 형이상학이라고 할 수 있는 연금술을 읽으면서 프랑켄슈타인은 생명체에 대한 창조에 관심을 갖게 돼, 그죠? 물리학과 화학에 능통했던 이 프랑켄슈타인 박사가 창조자가 되는데 괴물을 만들어내게 돼. 독특하게도 이 작품은 여러분들이 특히 밀턴의 신라곤과 연결시켜서 읽으면 좋아. 작품에도 나타나듯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창조자, 사탄, 아담과 이브 이런 관계들을 통하여 드러나는 어떤 가족관계 같은 것도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언어에 대한 어떤 마력, 언어의 힘을 또한 우리는 볼 수가 있어. 루소의 언어의 기원론을 또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친족 관계를 통하여 나타나는 어떤 글쓰기, 이런 점에서는 또 레비스트로스랑도 연결될 수 있고, 그냥 단순히 어떤 인간의 과학이 발달해서 금기의 선을 넘어서서 괴물을 창조했고, 그 괴물이 우리 인간을 괴롭히는 어떤 그 벌로서, 이게 순진한 해석이지, 이런 거는, 그죠?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작품을 직접 읽어보시면 여기에는 엄청난 게 들어있어요. 예도는 시각과 언어의 청각을 생각하게 됐어요. 이 작품을 읽으면서.
당연히 낙관적으로 해석될 수 있겠죠. 그죠? 괴물은 태어나자마자 거울 단계의 어떤 상상적 시각으로는 타자에 의해서 부인될 뿐만 아니라 괴물 스스로도 자기 모습에 놀랄 정도니까 상상계적 시각으로부터는, 그리고 타자의 시선으로부터는 이미 사형 선고를 받은 존재예요. 괴물은. 그죠? 그런데 이 괴물이 이 작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괴물이 말을 제일 잘해. 되게 논리적이고 가장 똑똑한 존재인 것 같아. 그러니까 아주 기괴한 모습을 가지고 이상한 힘으로서 인간들을 죽이고 이런 수준이 아니라, 괴물은 자기의 어떤 그 신체의 그 괴상함, 그래서 사람들이 그 모습에 놀라서 도망가고, 괴물 스스로도 자기 모습을 비췄을 때 나르시시즘적 환상에 빠지는 게 아니라 나르시시즘적 살해를 해버리는, 자기 자신에 대하여 사망 선고를 내려버리는. 그래서 상상계의 어떤 시각을 갖고 거울 단계의 자기 모습에서는 이미 사형 선고를 내린 그런 인물이에요. 그래서 이 작품에는 언어의 놀라운 힘이 나타나. 상징계의 힘이에요. 아, 정말 낙광이 보이더라고. 여러분들 다시 한번 읽어봐. 이 강의 듣고 어디에서도 들을 수 없는 얘도만의 또 클래스가 있겠죠. 이 강의도. 그래서 그 괴물은, 왜 괴물이 프랑켄슈타인 주변의 사람들을 살해하게 되고 인간을 괴롭히는 사디즘적인 존재가 돼? 왜? 그것은 바로 고독이 갖고 오는 절망. 어떤 존재도 살아있는 생명체로서 태어나게 되면 결코 홀로 살아갈 수 없다라는 거, 이 작품에서 우리는 볼 수가 있어. 그죠? 하도 모습이 기괴해서 프랑켄슈타인이 도망치잖아. 그죠? 내버려 두고 친구를 데리고 다시 돌아갔을 때는 이미 괴물은 달아나고 또 없어. 그래서 이제 괴물은 홀로 살아가는 거야. 낮에는 나타날 수가 없어. 괴물은. 왜? 사람들이 다 놀라 도망가니까. 밤에만 나타나고 낮에는 숨어 있어야 되는 존재인 거야. 자기는 타자를 볼 수 있지만 타자는 괴물을 볼 수 없는 거예요. 이거 상당히 고통스러워. 이런 관음증적인 어떤 시선은 타자에 의해서 노출될 때에 이것이 또 다른 효과를 나타내는데, 괴물은 타자 앞에 자기를 노출시킬 수가 없어. 다 도망가. 유일하게 추위와 배고픔을 피해서 한 오두막을 발견하는데, 그 오두막에 살고 있는 그 아버지가 장님이야. 그죠? 더 트레이시. 이 아버지한테만 인정을 받아. 아주 독특한 어떤, 그러니까 시각적인 것은 항상 실패할 수밖에 없어. 괴물은. 그 아버지는 괴물이 말을 너무 잘하니까, 그죠? 그 괴물의 처지를 이해하고 받아들여. 유일하게 괴물을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존재가 아버지인 거예요. 그런데 아이들, 그리고 괴물이, 자기가 괴물임을 인식하지 못하는 어린 아이들조차도 도망가 버려요. 그래서 그 괴물을 볼 때, 끔찍하게 못생긴 이 괴물아, 내 앞에서 당장 사라져.
이런 방식으로 말하다가 괴물에 의하여 죽게 되는데, 사실은 프랑켄슈타인의 남동생이죠. 그죠? 프랑켄슈타인이란 이름을 말해서 죽임을 당하게 돼. 자기를 창조한 아버지를 가장 증오하게 되는 거예요. 창조하고 나서 버린 거야. 그죠? 그런데 알고 보니까 프랑켄슈타인의 형제와 같은, 어떻게 보면 뭐 작은 아버지 뻘 되는 거죠. 윌리엄이라는. 그래서 윌리엄을 죽이게 되는 거예요. 이건 액자 소설이야. 그죠? 제일 바깥에는 월튼 탐험가가 있죠. 북극을 탐험하는 이 월튼이라고 하는 탐험가가 편지로 자기가 프랑켄슈타인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됐다라고 하면서 자기 누이인 사빌 부인에게 편지를 쓰는 형식인 거예요. 이게 가장 바깥에 있는 액자인 거예요. 그 다음에 액자는 프랑켄슈타인이 자기 이야기를 이 월튼에게 해주는 거예요. 이게 중간에 든 액자인 거예요. 그리고 가장 안쪽에는 프랑켄슈타인이 만든 괴물이 자기 창조주인 아버지죠. 그죠? 프랑켄슈타인 박사에게 말하는 거예요. 정말 괴물은 언어의 달변가야. 그죠? 그러니까 추위와 배고픔을 피해서 발견하게 된 그 오두막집에서 사건이 일어나는데, 거기에서 아이들이 살아가는 것, 가족들이 살아가는 걸 보는 거예요. 언어를 배우게 되고, 그래서 이 언어라는 게 아주 독특한 거라는 걸 알게 돼. 심지어는 소시르의 철학까지도 보여요. 이 작품에서. 언어는 지시 대상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걸 괴물이 인식하게 된다니까. 언어는 그 자체로 임의적 관계를 형성하며 거기서 의미를 형성하고 거기에는 사회 제도가 숨어 있다는 것까지도 발견해. 이 괴물이. 정말 놀랍죠. 그죠? 언어를 배워 아이들이 살아가는 걸 보면서, 그 다음에 마침내 문학에서 위대한 새 작품이 나타나. 서양 고전에 플루타르크 영웅전, 그 다음에 또 신라권 밀턴의, 괴테의 그 사랑 이야기 있잖아. 그죠? 이 세 개 다가 사회적 사랑 이야기, 우주적 사랑 이야기, 개인의 사랑 이야기인 거예요. 젊은 베르테리의 슬픔은 개인들 간의 사랑 이야기. 플루타르크 영웅전은 사회적 관계 안에서의 사랑 이야기. 밀턴의 신라권은 우주적 힘으로서의 사랑의 관계를 이야기하잖아. 그죠? 정말 아름다운 작품이잖아. 이 엄청난 고전을 읽으면서 이 괴물이 우주의 법칙뿐만 아니라 사회의 법칙, 그 다음에 언어의 어떤 그 엄청난 상징계의 능력을 알게 되는 거예요. 상징계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식으로건 언어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도는 이 작품에서 이걸 발견했어. 엄청난 거죠. 그죠? 우리는 이 작품 안에서 그 언어를 사용하는 능력이 괴물보다 뛰어난 자가 없는 거야. 심지어 프랑켄슈타인 박사는 못 따라와요. 오히려 괴물이 프랑켄슈타인 박사를 만났을 때 그
박사를 설득할 정도의 언변력을 갖고 있고 논리적이고 설득력이 있고 그 다음에 대꾸법을 사용하고 풍자적인 어떤 표현을 하며 그래서 감동 감화를 끌어내고 상징계의 인간의 사회적 관계의 가장 큰 무기가 언어의 힘이라는 걸 괴물이 가장 잘 알고 있어. 아, 얘도는 여기서 엄청난 거를 본 거야. 락강의 시나리오에서 당연히 이 괴물은 기표들의 의미와 연세의 어떤 그것을 이끌어가는 남근과 같은 존재가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됐어요. 실제로 괴물의 욕망은 이 소설 전체의 어떤 구조를 형성해 나가 결여되면서 계속해서 구멍을 남기면서 그 전체 구성을 형성해 나가다가 괴물의 욕망이 뭐예요? 완전히 자초되게 되면 괴물 자체가 사라지는 그 순간까지 계속돼. 그럼 이야기가 끝나는 거지. 그죠? 그런데 여기에 역설이 있어. 재밌죠, 여러분? 어떤 역설이 있는가 하면 이 괴물은 자기 자신의 신체가 인간들이 어렸을 적에 거울 단계에서 경험하는 파편화된 신체, 그건 단지 꿈과 환상에 의해서 형성된 게 아니라 그 자체로 상징계에서는 결코 통용될 수 없는, 단지 시각적 응시를 통하여 같이 상호 주체적 대화 놀이를 할 수 없는 그런 난점을 또 갖고 있는 거예요. 언변력은 좋아서 상징계로 들어갈 수 있는데 눈을 못 보는 오두막의 아버지, 그죠? 그만이 소경인 그만이 그를 상징계의 질서로 받아들이는, 그래서 상징계의 질서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무기를 갖고 있는데도 못 들어가. 아, 이게 아주 독특한 건가요? 그래서 괴물인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드러내면서 이제 이 언어의 능력을 가지고 상호 주체적 놀이로 들어가려고 하면은 이 인정투쟁에서 거부당하고 마는 거예요. 다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아무도 상종을 안 해주는 거야. 아무도. 상징계의 주인의 역할을 하는 이 언어의 힘, 그죠? 그래서 대타자의 어떤 명령과 더불어서 상호 주체의 놀이를 하는 이 사회계, 여기는 인정과 욕망 투쟁의 어떤 장소인 거잖아, 그죠? 락강의 시나리오에서도 당연히 주인과 노예의 투쟁이 숨어 있어, 곳곳에서. 이 작품에서는 마르크스 못지않는 사회 비판도 숨어 있어. 너희 인간들은 신분이 좋고 부가 있으면 인정을 받지만 이 중에 아무것도 없으면 이 소수를 위하여 노예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나의 신세는 어떤가? 나는 괴물로서 이 상징계의 노예조차도 될 수 없는 그런 존재다. 아, 여기서 그냥 뒤집어지는 거예요. 탁월한 플루타르크 영웅전을 읽고 신라곤을 읽고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을 읽으면서 그 언어의 마술이라고 하는 문학의 천재들의 어떤 작품들을 소화하면서 상징계의 무기를 갖고 있는데 그 몸에 파편화된 신체 때문에, 몸의 타자성 때문에 그는 어디에서도 인정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러나
괴물을 보지 않고 청각적으로 들을 때는 모든 사람들이 수긍할 정도의 언변력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괴물은 자기와 닮은 여자친구를 만들어 달라고 해요. 프랑켄슈타인한테 나타났어요. 그래서 설득하죠, 그죠? 그래서 만들다가 여기서 이제 밀턴의 셜록홈스의 어떤 시나리오가 나타나요. 생각해 보니까 이 괴물이 여자친구를 만들게 되면은 둘이 사랑을 해서 이 괴물을 계속 생산하게 되면 인류가 힘들어지게 되고 인류가 오히려 고통을 당하게 될까. 프랑켄슈타인 박사는 이 약속을 철회하게 돼요. 그래서 괴물로부터 엄청난 공격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외로운 거예요. 가장 고통스러운 건 괴물이 홀로 내버려졌다라는 거. 소외 개념이에요. 알리에나시옹, 락강의 시나리오에서 중요한 어떤 용어들은 다 적용시킬 수 있어. 이 사회적 상호 주체적 놀이로부터 소외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락강의 소외는 마르크스의 1844년도에 경제철학 수고에 나타나는 소외 개념과 달라. 거기에는 명확한 시나리오가 있고 어떤 소외된 노동 개념은 자본주의를 지향시킴으로써 사회적 관계 안으로 회복될 수 있다라는 치료책까지 제시되어 있어요. 락강의 시나리오에서 알리에나시옹은 완전히 인간이 죽을 때까지 해결할 수, 어렸을 적에 생후 6개월부터 18개월까지 경험하는 겨울 단계에서의 그 환상, 거울에 비춰진 이마고, 그 환상은 결코 자아와 일치될 수 없고 그 어린아이가 움직이는 신체 역시도 이미 파편화된 신체로서 주체가 형성되어가는 과정에 균열을 일으키는 어떤 걸로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아주 중요하죠. 이 소외를 괴물은 가장 괴로워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언어를 배워서 인간들의 세계로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건 고독인 거예요. 그러나 어떤 예술가들이 예술 작품을 생산하기 위해서 경험하는 고독이 아니라 이 고독은 철저하게 뭐예요? 내버려진 고독인 거예요. 괴물은 엄마가 없어. 이 작품의 독특한 특징은 어머니가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락강의 정신분석학과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 많은 거예요. 얘도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머니가 없어. 프랑켄슈타인 박사의 어머니도 뭐예요? 어렸을 적에 입양한 엘리자베스라고 하는 그 여자로부터, 아이로부터 병을 얻어서 어렸을 적에 죽게 돼. 성홍열이라고 그래. 엄마가 없어. 괴물은 당연히 프랑켄슈타인이 신이야. 창조자야. 그러니까 엄마를 통해서 나온 게 아니야. 어머니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대리 보충적 엄마를 만들어야 되는 거야. 어떻게 보면 그 대리 보충적 어머니의 역할을 하는 게 언어인 거야. 이거는 루소의 언어의 기원에도 나타나거죠. 언어는 자연에 대한 문화적 보충물로서 슈플리먼, 그러니까 뭐예요? 대리 보충, 대리다가 해석하잖아, 그죠? 대리 보충과 같은 거야. 그러나 엄청난 역할을 해. 그래서 괴물은 언어를, 그것도 인간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는 언어의 최고 정점인 문학작품을 통하여 언어를 습득하는데, 물론 아이들이 수업 받는 것도 듣고 대화하는 것도 들으면서 언어를 배우고, 추상희 명사만 나중에 이해 못하는데 나중엔 다 섭렵하죠. 그죠? 아름다운, 사랑스러운, 이런 게 착한, 이런 말들이 도대체 뭘까? 그 자체 관계 안에서 형성되는 의미의 연결망, 그거는 지시체와 1대1로 대응하지 않는 것까지. 그래서 언어는 임의적 특징을 갖고 있다라는 것까지 잡아내거든, 괴물이. 이 무슨 20세기 위대한 언어학자였던, 포스트 모더니즘의 핵심적 언어관을 제공했던 소시르의 언어관까지 파악될 수 있을 정도니까. 어떻게 해서든 소외를 극복하려고 파고 들어가는데 실패하죠. 그죠? 이 실패에 의하여 자기 창조주에게 자기와 닮은 여자친구, 이 말은 뭐야? 모든 살아있는 존재, 인간이든 인간에 의하여 창조된 존재든 모든 살아있는 존재는 이 사회적 관계, 사랑의 관계죠. 그죠? 그래서 크리스테바도 태초에는 사랑이 있었다 그러잖아요. 이 사랑의 관계, 인정의 관계야, 이게. 인정투쟁의 관계. 그래서 대화할 친구가 없는 거야. 아니면 자기 몸을 숨기고 대화를 하면 통하는데, 자기 모습을 드러내면 다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거기에서 나타나는 소외의 어떤 극점, 이게 괴물을 가장 괴롭히는 특징이었어. 우리의 모습인 거죠. 여기서 괴물은 우리의 타자성이에요. 다른 어떤 게 아니라. 그래서 그 소외를 극복하기 위하여 계속 투쟁하다가 안 되니까 나중에는 여자친구를 만들어 달라 그래요. 괴물도 엄청난 사랑, 이 주제는, 이 작품은 또 사랑이 주제일 수도 있어. 괴물은 인간과 함께 남자로서 성애적 감정을 갖고 있죠. 그죠? 윌리암을 죽이고 나서 쓰러진 그 목에서 윌리암의 어머니의 초상화를 보게 되잖아. 그 보면서 성애적 감정을 느끼는 거예요. 괴물의 어떤 이 성애적 감정의 의미와 연세를 따라가 보면 이 작품에서 처음에는 윌리암의 그 목걸이 속에 있는 초상화, 그 초상화를 보게 되면서 감정을 느껴. 이게 누구야? 프랑켄슈타인의 어머니예요. 윌리암이 프랑켄슈타인의 동생이니까. 그 다음에 여기에서 또 옮겨가는 게 저스틴 모리츠라고 하는, 윌리암을 어릴 때부터 돌보았던 어떤 그 집안의 하인과 같은 그런 인물이죠. 그죠? 그 여자에게로 또 옮겨가. 그래서 안 되니까 그 성애적 감정이 실패할 거라는 걸 알아. 괴물은. 안 되니까 윌리암을 죽인, 자기가 죽여놓고 죽인 자로서 모리츠를 선택해. 왜? 그 목걸이를 모리츠의 몸에 숨겨서 감추어 놓거든. 그래서 모리츠도 죽게 되죠. 그죠? 그 다음에 이 여자친구를 만들어 달라고 하는데, 만들려고 하는 순간
생각해 보니까 이 괴물이 사랑을 하게 돼서 씨를 얻게 되면, 괴물이 세계가 탄생되면은 인간의 세계를 파괴할 수 있다라는. 그래서 프랑켄슈타인이 거부하게 되잖아. 거기에 대한 어떤 반감으로, 그죠. 심지어 헨리 클러벌이라고 하는 친구도 죽게 되고, 무엇보다도 프랑켄슈타인이 사랑했던, 양녀로 들였던 엘리자베스를 또 사랑하잖아. 금지된 형제 간의 사랑인 거야. 물론 배다른 여자이긴 하지만 자기 여동생인 거죠, 그죠. 엘리자베스를 어떻게 보면 사랑하게 돼서 신혼날 밤에 사랑을 나누는 그 시간에 이 원초 장면이야. 또 이런 것들이 많이 나타나. 프로이트의 늑대 인간에서 나타나는 원초 장면들, 그죠. 금지된 원초 장면들, 그런 것들이 많이 나타나. 이런 원초 장면을 괴물은 또 관음증 환자처럼 쳐다보고 상당히 정신분석하게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개념들이 많아. 그래서 아주 독특한 작품이야, 이건 역시도, 그죠. 쳐다보자. 그런데 그 엘리자베스를 죽여버리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얻게 돼. 결국은 이 괴물을 죽이지 않으면 이 괴물에 의하여 계속 살인이 일어나겠다라고 해서 괴물을 추적해서 북극까지 가게 된 거예요.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결국은 프랑켄슈타인도 죽게 되고, 괴물은 자살해서 죽게 되잖아, 그죠. 그런 이야기인데,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서 많은 것들을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 어떤 것도 명확하게 그 욕망의 사슬을 보여주지 않아. 단지 다양한 해석만 있을 뿐인 거예요. 괴물의 욕망은 계속해서 미끄러져 나가. 어디에서도 충족되지 않아. 이야기에서. 이런 거예요. 이런 것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밀턴의 신라권의 어떤 주제일 수도 있어, 그죠. 물론 다양한 주제들 중에 하나겠죠. 신이 인간을 창조했어. 자기 형상대로 창조한 거예요. 그런데 자기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할 때 예를 들면 계약을 한 거야, 그죠. 계약을 했는데 창조되고 난 뒤에는 계약의 조건에 따라 인간이 움직이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창조자는 자기 형상을 따라서 인간을 아름답게 창조했는데 거기 사탄이 개입하는 거잖아, 그죠. 이브에 대한 어떤 그런 이야기들, 그러면서 아담과 대화하는 상당히 가부장적인 게 많아. 거기에는 결국은 가부장적 시나리오로 끝나요. 이것도 저항하지 않아. 이분은 밀턴의 신라권에서도 아담의 모습이 물가에 비친 자기 자신의 모습보다 아름답다라고 생각하지 않아. 그러나 결국은 신의 요청에 따라서 아담의 어떤 갈빗대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인 거야, 거기. 물론 아름다운 어떤 걸로 채색돼 있죠, 그죠. 다시 말하면 창조자가 피조물을 만들고 나서는 이제 창조자의 손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영역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이 말은 괴물을 창조하고 난 뒤에 창조자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괴물의 영역이 따로 생기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프랑켄슈타인은 이걸 제일 두려워했던 거죠. 그죠? 인간의 지식애가 만들어 놓은 어떤 타자성이지만 거기에는 인간의 욕망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괴물은 결국 자기의 어떤 성애적 감정을 충족시킬 수 있는, 인간들의 세계에서 언어를 통하여 접근할 수 있는 상징계의 어떤 상호 주체적 놀이를 할 수 있는 세계로부터 거부당했을 때, 그 소외를 극복하려고 여자친구를 만들어 달라고 그러고, 그게 거부되었을 때 이제 괴물에게 독백 이외에 어느 누구와도 대화할 수 있는 대화의 대상은, 오브제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건 죽음보다도 더 고통스러운 거예요. 괴물이 마지막에 자살할 때 그러잖아. 이 세계가 준, 이제 나는 햇빛을 더 이상 볼 수 없고, 이 세계 주변에서 나타난 다양한 아름다운 자연 세계의 어떤 생명력도 나는 더 이상 느낄 수 없다. 그러나 괴물은 죽음을 선택하는 거야. 그 이유가 뭐겠어? 혼자 내버려진 어떤, 그래서 어떤 타자와도 대화할 수 없는 의미와 연세의 연결고리가 사라져. 그리고 결국은 언어 자체의 그 능력도 어떤 욕망도 충족시킬 수 없는 빈 껍데기라는 것을 괴물은 알게 돼. 그죠? 이 언어를 갖고도 결국 그 욕망에 접근할 수 없다라는 걸 알게 돼. 정말 낙강의 시나리오와 맞아떨어지는 게 너무 많아. 이 작품은. 물론 우연이겠지만, 그죠? 그래서 다시 자기의 시각적 영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거기에서 언어를 통하여 접근할 수 있는 인간의 상징계의 사회적 영역으로부터 거부되었기 때문에 괴물은 다시 상상계의 영역으로 돌아가보죠. 거기에서 자기의 육체를 보고 자기 스스로도 혐오스럽지만 자기와 사회적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자기의 극단적 소외를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는 그 친구가 필요한 거예요. 그게 바로 괴물의 여자친구인 거죠. 그죠? 그러나 락강의 시나리오로 봤을 때, 물론 이 이야기에서는 프랑켄슈타인에 의하여, 빅토르에 의하여 거부되지만은 이 시나리오는 셸리가 여자친구를 만들어줬다 그래도 그 욕망은 또 충족되지 않습니다. 그게 욕망의 특징인 거예요. 남근의 의미라든지, 그리고 에크리에, 그죠? 8번째 세미나에서 락강이 전이죠, 그죠? 전이를 다루는 이 욕망 개념을 탁월하게 이야기하잖아. 욕망은 사랑에서 가장 민감하게 나타나. 해겔의 인정투정도 똑같아. 인간은 타자에 의해서 인정받지 못하면 못 살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타자와의 관계성이 끊어지면 못 살아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을 또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그죠? 거기에서 인정받고 사랑받고, 그러나 사랑은 무조건적인 인정을 요구해. 이게 그 유명한 요구와
또한 욕구의 개념. 그래서 욕구를 충족시켜. 그러나 그 요구는 끝이 없어. 요구는 자체로 그 자체를 요구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욕구는 결코 그것을 따라갈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요구에서 욕구를 뺀 게 욕망인 거야. 이 욕망은 어디에도 채워질 수가 없는 거야. 어떻게 보면 그 의미와 사슬을 계속 따라가서 그 결여가 메워지는 그 상태는 결국 이 작품에서도 죽음인 거야. 그죠? 끝인 거야, 이야기는. 우리의 욕망의 어떤 끝없는 어떤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야. 이 괴물은 우리가 잃어버린 욕망의 타자성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재밌었죠, 그죠? 얘도 물러갑니다, 여러분. 좋아요 잊지 마시고, 얘도 강의의 클래스를 아시고 여건이 되시는 분은 사막의 철학을 위하여 꼭 자발적 수업료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얘도 물러갑니다. 주스.